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보랍니다. 오늘 어떤 뉴스 눈여겨보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문자 보니까 변앵커의 날카로운 시선을 요구하는 그런 의견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냥 따스하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반발이 새로 등장한 핫 이슈죠. 네, 어느 쪽이 옳다고 보십니까? 권력기관들이 이렇게 다투면 대개는 길은 다 옳습니다. 잘못된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길은 다 옳은데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게 늘 문제죠. 그렇군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반성하고 스스로 개혁을 해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렇게 못 해온 게 문제인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없고 유리하다 불리하다만 따지니까 또 밥그릇 싸움이냐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하는 거죠. 네, 혹시 의견 더 보태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주십시오. 샵 0945번 유료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94.5MHz YTN 라디오와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와 팟빵 댓글은 무료입니다. 아이디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도 친절한 뉴스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뉴스의 키워드는 바로 삭발이겠죠? 네.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에 항의하면서 이번에는 삭발 전국을 열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취소해라. 안 그러면 제2, 제3의 집단 삭발이 있을 거다라는 예고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빨리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상황이죠. 우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해물과 백두산. 국회 본청 앞 계단에 애국가가 재창되고 머리카락이 잘려나갑니다. 패스트트랙은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이자 의회 민주주의 파괴라면서 저항의 차원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삭발에 나선 겁니다. 좌파 독재의 길로 가겠다라는 선언이고 좌파 독재의 고속도로를 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대 이어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등 경부선 라인을 돌며 장외투쟁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이런 민생 법안들은 다 제쳐놓고 독재 정권 연장하는 악법, 그거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제정신입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보좌진, 당직자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해야 여당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격앙된 분위기 속에 일부 의원은 한국당 해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북한 배후설까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8일 날 우리 민족끼리에서 얘기하고 22일 날 청원이 올라오고 비정상적인 속도로 이게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를 비롯한 시급한 현안이 너무나 많다며 한국당의 즉각적인 국회 복귀를 거듭 종용했습니다. 한국당 속내는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생을 챙기는 길은 장애가 아니라 국회 안에 있습니다. 다만 한국당의 고발 취하 요구에는 정쟁의 도구로 썼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생각해볼 가치도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한편 지역구 의석을 28석 줄이는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참한 민주평화당은 뒤늦게 낙후 지역의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지역구 축소는 반개혁이라고 주장해 빈축을 샀습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오는 7일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전국 정상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여당의 신임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쪽 저쪽 국민청원을 다 합치면 한 200만 원 될 텐데요. 네. 그 200만의 의미도 합리적인 국정의 운영, 이것을 바라는 것이지 머리를 덮고 있는 머리카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아마 담아달라는 그런 당부일 겁니다. 아무튼 자유한국당에게는 삭발의 추억이 있어요. 예. 영화 제목 같네요. 예. 삭발의 추억이 어떤 거죠? 2007년이죠. 네. 자유한국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 시절인데 예.
한나라당 의원 3명이 사학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삭발에 나섰던 거죠. 네. 삭발과 함께 무려 50일간의 국정 공백과 장외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결국에는 사학법이 재개정됐죠. 됐죠. 예, 삭발 정치는 그럼 성공을 한 거고 네. 진보 진영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제 기억에 역시나 좀 삭발을 했던 것 같은 예. 기억이 있어요? 그게 2013년이죠. 통합진보당 소속의 의원 5명이 집단 네. 삭발했었습니다. 진보당에 대해서 정당 해산 심판이 청구되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머리를 깎았던 건데요. 네. 그때 법무장관인 지금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죠. 황교안 대표가 장관으로서 심판 청구를 진행했었죠. 그러나 삭발은 했지만 판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패스트트랙의 후폭풍이 정치권에만 몰아치는 건 아닙니다.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귀국을 앞당겼다고 해요? 어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문 총장이 해외 순방 중인데도 공개적인 비판을 했다 뉴스를 전해드렸었습니다. 네. 내부에서 워낙 불만의 목소리가 크니까 남은 일정도 급히 취소하고 총장이 직접 일찍 들어오기로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문 총장의 거취와 관련한 추측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왜 예전에 얘기하지 이제 와서 그러냐라고 하는데 이제 임기가 2달 남았기 때문에 네. 눈치를 덜 보고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해 봐야겠죠. 조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순방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귀국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오는 9일까지 예정된 출장이었지만 닷새 일찍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을 정면 비판한 것을 놓고 정치권 등에서 민감한 반응이 잇따르자 후속 대책을 논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숨죽이던 검찰 내부 반발 목소리도 쏟아졌습니다. 대검 연구관인 차호동 검사는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과 경찰의 본질적 기능과 수사 실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수사권 조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도 정보 수집 기능을 가진 경찰이 검사 지휘 없이 수사하게 되면 그야말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문 총장도 수사권 조정에 앞서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을 비롯한 경찰 권력 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자치경찰제하고 같이 운영되면 지금 저희가 수사권 조정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자연히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법률적으로뿐만 아니고 실무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 의견을 무시한 채 형사사법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내부 불만이 폭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무일 총장의 임기는 이제 2달여 남아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수사권 조정 방향을 놓고 각을 세운 문 총장이 귀국길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검찰총장이 이렇게 경찰이 다 가져간다라고 나섰으니까 경찰도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네. 경찰이 문 총장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왔습니다. 예. 문무일 총장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예. 그렇다면 경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찰청 수사구조 개혁단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통제 방안을 강화한 법안이다. 검찰은 경찰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네. 특히 사건을 경찰이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검사는 영장 청구권을 통해서 언제든지 경찰의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이 비대화된다.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죠. 예. 그런데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예. 이명박 대통령 때도 뭔가 검찰 개혁 문제로 검찰의 반발이 정말 컸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다시 반복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핵심은 어떤 건가요?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검찰은 수사 지휘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던 조직입니다. 그럴 능력이 있는 유일한 조직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거죠. 예. 그런데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는 경찰이 스스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검찰 수사 지휘권의 앞부분을 경찰이 가져간 거죠. 시작하는 부분을. 예. 그럼 이번에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끝내는 종결권까지 가져가는 셈이니까 그렇죠. 뭔가 수사 앞부분 떼가고 수사 뒷부분도 또 떨어져 나가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칼자루 하나 더 잃는다 이런 기분이 맞습니다. 든다고 보면 이제 될까요? 대단하십니다. 잘 배우고 있습니다, 선배님. 예.
특히 검찰이 범인을 데려다가 신문을 하고 네. 그걸 재판에 가져가서 증거로 써왔는데 경찰이 수사를 종결해버리면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한테 다시 수사해 주세요라고 보내야지 직접 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를 지켜보는 정치권의 반응이 또 궁금합니다. 왠지 더 부글부글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최민기 기자의 리포트로 확인해 보시죠. 여야 사당 합의로 이뤄진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공개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은 패스트트랙 후폭풍에 시달리는 국회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청와대와 함께 여당은 일단 문 총장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 확산을 우려한 듯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다음에 할게요. 다만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검찰 수장으로서 왜 이런 국민적 요구가 나왔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문 총장의 발언은 정도에 어긋났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검찰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하며 사실상 문 총장을 거들고 나서면서 당내 이견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저지에 실패한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격의 고리로 삼았습니다. 사실상 항명으로 비출 수 있는 공개 반발입니다. 즉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가 얼마나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은 것인지를 입증한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 자체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에 수사권 조정 문제로 해묵은 검경 간 갈등까지 더해지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정치권은 이번 파문이 향후 법안 심사에 미칠 영향과 함께 검찰 내부 기류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검토한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네, 예, 잘 들리십니까? 네네, 잘 들립니다. 예, 몸도 불편하신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한 고비는 넘겼습니다만은 그래도 남은 일들이 많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경찰한테 너무 권한을 많이 준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사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검찰의 지휘를 안 받으면 부작용이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부작용이 하나도 안 날 거라고 어떻게 보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검찰의 얘기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아니 어떤 거고 뭐 100% 완전 무기라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의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점이 있고 또 나름의 그런 또 대비책이 되어 있는데요. 수사권 조정은 뭐 검찰, 경찰의 권한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라는 싸움이 아니고요. 예. 밖의 싸움이 아니고 국민한테 얼마나 더 고품질의 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조직과 운영을 만드는가, 스마트하게 만드는가 거기에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검찰이 지나치게 과부하되어 있고 너무 초집중되어 있고 비대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스마트하고 슬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다만 그런 차원에서 수사권이 조정이 이루어지지만 경찰이 상대적으로 또 권한을 좀 더 종전보다 갖게 됨에 따라서 또 비대화나 또 초집중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것이 예상되니까 그로 인한 또한 그런 대비책도 준비를 할 생각이 하는 것이 또 방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대라든가 또는 정보 경찰에 대한 통제를 좀 더 강화한다든가 수사 파트와 비수사 파트를 차단시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방책이 마련되어 있고 이거는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 심의 과정과 맞물려서 준비를 해내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연장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 총장의 입장에 대해서 경찰도 반박 자료를 냈거든요. 경찰 비대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찰이 뭐 보완 수사나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말씀하신 그런 대비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찰이 반박 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 충분히 뭐 보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검찰과 경찰의 성명전으로만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국회에서 이제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도 검찰과 경찰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고 결국 기준은 국민한테 얼마나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적합한 최적의 시스템과 운영을 갖고 있는가라는 데 기준을 갖고 논의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또 예상되는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또 대비책은 준비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제 검찰과 경찰의 공방이 길어지면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것 봐라, 아직 기관들 간의 입장 조정도 전혀 안 돼 있는데 괜히 사회 갈등만 커지는 거 아니냐 이제 반박을 할 수 있어서 말이죠. 어떻게든 만나게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텐데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이미 20, 30년 전부터 오랫동안 묵고 있는 숙제고요. 예. 이 두 기관이 스스로 자율적인 조율은 어렵습니다. 거의 지난번에도 법무부와 그 행안부가 합의문을 작성까지 했고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검찰과 경찰이 이렇게 또 경쟁하듯이 성명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국회에서 심의할 때 검찰과 경찰이 국민한테 스스로들 얼마나 최적화된 시스템과 운영을 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지난 일을 반성하고 앞으로에 대한 운영 방법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국회 차원에서는 검찰과 경찰과 함께 국민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떤 게 좋은 체제이고 운영 방법인지를 고민하고 열심히 다툰 좋은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개특위 위원장이셔서 이 말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삭발식도 하고 전국 순회투쟁도 선포하고 사실 여당 내에서도 어떤 반발의 목소리는 있거든요. 이 다른 목소리를 어떻게 봉합하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에 똑같은 의견만 있을 수 있나요? 다른 의견도 있고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렴해가면서 하되 방향은 그 스마트한 조직으로 검찰과 경찰이 재탄생되려면 수사권의 조정은 피할 수 없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을 하되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 또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방도가 있고요. 이거는 좀 더 국민을 바라보면서 국민한테 누가 더 이익되는 것으로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면 지금처럼 주도권 싸움이나 밥그릇 싸움 또는 권한쟁의 싸움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네. 위원들의 사보임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보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보임이 정말 가면 받아주십니까? 아니 사보임 상임위에 한두 명의 이견을 갖고 있는 의원이 있다 할지라도 대다수의 의원이 그 어떤 일정한 결론이 이르게 되면 그 소수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은 승복을 당연히 해야죠. 예. 사보임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리핑 있는 저녁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이야기하려니까 가슴이 벌써 먹먹해지는데 친모까지 관여가 돼 있는 어린 소녀에 대한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속보가 들어온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경찰은요, 의붓 딸인 13살 A양을 살해한 혐의로 그 의붓 아버지인 31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네. 사실 김 씨는 어제까지만 해도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된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가 나왔습니다. 동기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범행 동기는 보복입니다. 보복. 예, 지난달 9일 A양의 친부가 자신을 성추행한 혐의로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기자가 브리핑한 내용 중에서 친할아버지가 주장한 내용이 있었어요. 학대를 계속 받아왔다. 그 부분도 확인이 계속 됩니까?
예, 어제 경찰서 앞에서 A양의 친할아버지가 그 의붓 아버지인 김 씨와 친모가 이 손녀를 학대했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주장이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예. 뭐 부부가 딸을 때리고 또 구박하고 그리고 추운 겨울 집 밖으로 쫓아내고 문을 잠궜다. 상당히 좀 구체적인 주장이었는데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예. 일단 A양은요, 친부에게도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친부도 예. 폭행을 가했다는 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건 이제 의붓 아버지였는데요. 친부도 했던 겁니다. 예. 2016년에 A양이 친부의 상습 폭행을 아동보호기관에 알렸고요. 이 친부는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돼서 당시에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이 아니죠. 수사를 통해서 의붓 아버지 김 씨의 범행도 구체적으로 밝혀졌는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지난 3월 이 김 씨는 A양에게 성폭행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서 인근 야산에서 강간을 시도한 겁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요. 성적 학대도 A양이 숨지기 전까지 계속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성인 음란 사이트 인터넷 주소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A양은 친부에게도 친모에게도 또 의붓 아버지에게도 모두 고통을 받으며 사실상 기댈 곳 없는 외로운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예. 13년의 삶이 너무나 가엾습니다. 네. 이제 공범으로 지목받은 친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은 그 39살 유모 씨가 친모이자 공범으로 지목을 받았었는데 네. 당초 어제까지만 해도요. 친딸인 A양을 나는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남편인 김 씨가 단독으로 벌인 일이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적극 부인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자정쯤요. 유 씨의 심경의 변화가 나타났고요. 심야 조사를 자청했습니다. 이후 혐의를 인정하는 자백을 경찰은 받아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기자가 설명한 걸 들으니까 그저 의붓 아버지의 학대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니고 네. 뭐 친부의 친모까지 다 연루가 돼 있다면 경찰이 그럼 초동 수사부터 이걸 다 알 수는 없었겠지만 너무 뭔가 좀 허술하거나 좀 미진했던 거 아닌가?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언론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네. 무엇보다 유족이 가장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족은 경찰의 늦장 수사로 이 A양, 이 손녀가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국가인권위도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사건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최초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 9일에 친부가 김 씨, 그러니까 의붓 아버지가 자신의 딸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제 목포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 이 과정에서 신고 내용을 경찰은 친모이자 당시 공범인 줄은 몰랐겠죠. 예. 공범인 유 씨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후 14일 경찰은 피해자인 A양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붓 아버지가 A양을 강간 미수한 것까지 확인을 하죠. 예. 이후 사건은 광주지방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23일, 사건 배당이 되는 건 23일입니다. 굉장히 늦은 시간이죠. 이후 이제 광주청에서는요, 친부와 통화를 시도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자 해바라기 센터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뭐 이후에는 사실 이렇다 할 보호 조처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 18일 만에 A양이 숨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가 집중하는 부분은요.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 소홀과 그리고 인권 침해 부분입니다. 예. 현재 인권위는 형사 절차에서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보호 시스템 그리고 지속적인 후유 피해가 우려되는 이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의 지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이상은 좀 이런 사건이 나오지 않도록 네. 예. 좀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거죠? 다음 소식은 조현병 환자 사건 소식입니다. 네. 예,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고 어제도 일부 전해드렸습니다. 네. 부산에서 50대 조현병 환자가 자신을 돌보러 온 60대 친누나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었죠. 예. 사건 발생 장소는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58살 서모 씨가 61살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건데요. 일단 경찰이 어제부터 쭉 범행 동기에 대해서 수사 중인데 명확한 진술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경찰의 질문에 그냥 죄송하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여전히 횡설수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예. 일단 이 서 씨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상태입니다.
강제 입원 조치까지 시킬 정도면 증세는 사실 좀 심각한 모양이군요. 네, 예. 서 씨는 30년 넘게 조현병 환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신병원 입퇴원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었는데 서 씨가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시점은 바로 지난 2월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 서 씨는 퇴원을 했지만 이후에 치료제를 제대로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 씨의 행동이 증상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 관련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 또 마음이 아팠던 것이 이 남매 사이가 되게 각별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숨진 친누나는요, 이남 삼녀 중 장녀였는데 특별히 서 씨와 굉장히 각별한 누나 동생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잘 챙겼는데 동생 집을 주기적으로 찾으면서 이제 괜찮은지 뭐 몸은 괜찮은지 이것저것을 챙겼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사흘 전인 지난 24일에도 서 씨가 반찬은 먹지 않고 밥만 먹는다. 그러니까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전라도에 사시는 이 분이 한 걸음에 달려올 정도로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다고 해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브리핑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진주 방화살인 사건 그리고 창원의 이웃 할머니를 살해한 사건까지 사실 피의자는 모두 조현병 환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잇따른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자 정부는 전국에 7만 7천 명의 정신질환자를 전수조사하고 경찰 관리를 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만 범죄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의견 잠깐만 소개하고 가도 될까요? 네. 저희가 지금 뭐 앞서 의붓딸 살해 사건을 좀 말씀을 했잖아요. 유튜브에서 미카님이 아이는 무슨 죄냐 억울하게 어린 목숨 하나만 보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생각의 날개님께서는 가족이 학대하면 더 죄가 무거워져야 한다 또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그리고 조현병 환자들은 아무래도 서 씨의 경우를 보듯이 병원에 제대로 가는지 약을 그때그때 꼭 먹고 있는지 누군가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지 차원에서 뭔가 강화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이하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진가 소식입니다.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과 그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나란히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네, 조양호 전 회장 별세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라서 더 관심이 높았는데요. 오늘 이 언론사 헤드라인을 장식한 건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뭐죠? 엄마가 미안해. 글쎄 뭐 딸한테는 그렇게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또 법정을 나서자마자 뭐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고 하는데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장례가 치러지고 보름여 만입니다. 애초 두 모녀의 첫 재판은 지난달 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조 회장의 별세로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필리핀 여성 11명을 직원으로 위장시켜 입국 비자를 받거나 가사 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법정에서 가사 도우미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맞지만 부정한 방법이 동원됐는지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늦은 나이에 쌍둥이를 낳아 회사 업무와 병행하다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도 아버지를 잃은 와중에 남편과 이혼 소송까지 진행해 육아를 혼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약식 기소 때와 같이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재판을 마친 뒤 이 과정을 지켜본 이 전 이사장은 나중에 딸을 끌어안으며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법정 밖으로 나와서는 시종일관 냉랭한 태도였습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나오실 때 같이 껴안으셨는데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1일 내려집니다. 이 전 이사장의 재판은 다음 달 다시 열리고 별도로 기소된 운전기사 폭행 혐의 공판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이 VIP라는 키워드를 찾아냈군요. 구속된 삼성바이오자회사 임직원들 기억하시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나 휴대전화에서 키워드로 검색해서 자료를 삭제한 혐의였죠.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도 있었고. 예, 그런데 그 JY뿐만이 아니라 VIP라는 단어도 따로 검색을 해서 이 관련 자료를 지운 정황을 검찰이 포착을 한 겁니다. 뭐 VIP, 코드 1 이런 단어는 이제 주로 대통령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뭔가 청탁할 것 등과 관련된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예. 전지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에피스 임직원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직원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뜻하는 미전실, 삼성물산과의 합병 같은 단어를 검색해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삭제된 자료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삼성 측이 VIP라는 단어도 별도로 검색해 관련 자료를 모두 지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VIP는 통상 대통령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검찰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 내부에서 이건희 회장은 A 또는 회장님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삼성 측이 증거인멸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 관련 자료를 검색할 때는 JY 또는 부회장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삼성의 VIP라는 검색어로 과거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할 현안 등을 정리한 자료를 지우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특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수차례 독대한 사실이 확인됐고 청탁이 오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TF 임원이 삼성바이오 자회사 사무실까지 찾아와 증거인멸 과정을 지휘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전체에 걸쳐 비슷한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계열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을 했는지 여부는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핵심 쟁점입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독대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전주정입니다. 네, 다음은 1,400명하고도 3명, 1,403명에 대한 참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네, 1,403명.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희생자 수입니다. 지난주에 피해자 한 분이 또 사망을 하셨는데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옥시 본사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옥시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 등급으로 나눠진 정부의 힘을 빌어 나눠서 보상하려 들고 애경과 SK는 거짓말로 일관하여 형사적 처벌을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고 저희는 절박합니다. 정부가 이거를 잘 검사해서 정말 세밀하게 검사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걸 홍보를 하고 사먹게 만들어야지 정부가 어떻게 이걸 허가해놓고 소송을 하니까 정부에서는 몰라서 이걸 허가 내줬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기사 종류 가리지 않고 다 모았습니다. 내 맘대로 탑3. 누리꾼의 눈을 사로잡은 순간 포착 탑3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역사를 쓴 BTS, 친구들의 목숨을 구하고 총격범에 희생된 대학생, 그리고 진압군에 맞서는 맨손의 반정부 시위대 모습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이 곧 역사가 되는 순간 포착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빌보드 어워즈 2관왕에 올랐죠. 한국 가수 최초입니다. 이미 세계 팝의 중심이 된 BTS, 다음은 어떤 역사를 쓰게 될까요?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남성 라일리 하월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에서 끔찍한 총격 사건이 일어나 2명이 숨졌는데요. 이 당시 하월은 도망치거나 숨을 공간이 없자 총격범을 제압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의 목숨을 구하고 끝내 자신의 목숨은 잃었습니다. 한 누리꾼은 영웅 100명 있는 것보다 총기 없는 나라가 낫다. 총기로 인한 희생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번에는 유혈 충돌이 확산되는 베네수엘라입니다.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의 군사봉기 시도 때문에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는 현장인데요. 맨손으로 진압군에 맞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네, 이번에는 한마디 탑3 살펴보겠습니다. 벚꽃 피는 순으로 망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중앙일보는 지방대의 위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험생이 줄어드는 문제는 지방대 직격탄이죠. 수도권에서 먼 학교일수록, 그러니까 벚꽃이 피는 순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가 두겠습니다. 생존의 안간힘을 쓰고 있는 위기의 지방대를 다룬 기사였고요. 다음 한마디는 우리 애기 엄마가 미안해입니다. 보시죠. 한진가 이명희 전 이사장과 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가 됐죠. 오늘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해 우리 애기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에 달린 누리글의 댓글은요. 남한테는 함부로 하면서 자기 자식은 아끼는구먼. 일침이었습니다. 한마디 탑3 1위는요. 오늘을 사세요입니다. 오늘 실검 1위는 김혜자 선생님이었죠. 어제 백상예술대상 TV 부문에서 눈이 부시게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한순간에 노인이 된 드라마 속 주인공, 사실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습니다. 김혜자 씨는 수상 소감을 대사로 대신했는데요. 이 감동의 대사 함께 보시죠.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내 맘대로 탑3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뉴이처 시청주자 여러분,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만나요.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울산에 새로운 바람이 붑니다. 기분 좋은 새바람, 행복한 바람, 미래 희망을 품은 바람이 울산 동해 바다에서부터 불어옵니다. 우리나라 산업화의 위대한 역사는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울산은 이제 에너지 자립도시를 구축하며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갑니다. 울산 시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희망의 바람은 계속 불어옵니다.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머리카락을 자른다라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결정입니다. 다 잘라냈습니다. 결심을 한마디씩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이 투쟁의 현장에 제 머리카락을 바칠 수 있어 행복하고, 국민을 편가르고 국민을 갈라치고 국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삭발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 삭발식이 자그마한 불씨가 되어 문재인 좌파 독재를 막는데
미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출 정치 그만두고 이제 그만 국회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백해무익한 장애투쟁과 민생 발목 잡기는 국민의 지탄을 받을 뿐입니다. 한국당에 거듭 요청합니다. 오늘 당장 국회 정상화에 응해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네, 저희 이번에는 시청자 의견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샵 0945번으로 유료 문자 받았고 유튜브와 팟빵으로 무료 댓글도 받았죠? 네. 0254님, 검찰은 말을 아껴야 할 때인 듯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좀 됐습니다. 요 아마 좀 됐습니다. 이렇게 읽어야겠죠? 예. 다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의 말을 저희가 전하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인 것 같고 1668님도 비슷한 의견 주셨어요. 검찰이 지금까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이 지금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유튜브에서 남자 뉴그님께서 수십 년간 일 터질 때마다 셀프 개혁 소리 징글징글하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김상현님은 조금 다른 의견도 주셨습니다. 경찰이 아직입니다.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선의 형사구조부터 바꾸고 법적 전문성도 강화하고 그러고 나서 수사권을 가져와야 할 거다. 아직은 경찰에게는 조금 이르지 않냐 이런 의견 주셨네요. 예, 3664님도 경찰에 일침을 좀 주셨는데 경찰에게 인권 침해 당한 적이 있다. 충분히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또 보내주셨네요. 어떤 인권 침해를 당하셨는지 궁금한 상황이긴 한데 방송 들으시면서 좀 더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북 문자와 관련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이 포괄적 안목을 가지고 이 사안을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렵습니다. 북한이 앞서 우리 편에 서라 이렇게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강경화 장관은 그러지 말고 안목을 좀 넓혀봐라. 변화를 좀 너희들도 시도해봐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다소 소강 상태에 있다는 말로 하노이 결렬 이후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노력은 수면 아래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특사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대외적 메시지를 보면 북미가 서로 압박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럴수록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의 돌파구를 위해 북한이 포괄적인 안목을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접근을 갖고 그래서 포괄적인 대화를 원하고 있고요. 북한이 그런 어떤 스코프를 좀 더 넘겨서 포괄적인 그 안목을 가지고 이 사안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해선 정부도 조속히 집행되기를 바라지만 국제사회의 의지가 모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민족 공조를 강조하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경화 장관은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는 8일 방한에 대북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돼 북미 간 꼬인 매듭을 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야 될 것 같아요. 리포트 버는데도 조금 어렵습니다. 포괄적인 안목을 가져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은 포괄적인 합의를 끝내고 단계적으로 이제 이행해 나가는 걸 원하는 거고. 그럼 북한이 생각하는 건 이제 단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나씩 폐기하고 하나씩 제재를 좀 풀어주는. 그런 맞습니까?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합의는 포괄적으로 해놓고 실천하는 건 양쪽이 동시에 나란히 단계적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미국하고 사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포괄적인 일단 합의와 접근이 없으면 미국 행정부도 그렇고 미국 의회도 그렇고
이들을 설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정말 어려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이제 포괄적인 안목을 가져라 이렇게 충고를 네, 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북한이 최근에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의미는 포괄적 안목이 쉽지 않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시간을 두고 꾸준히 접촉하면서 맞추고 좁히고 해야겠는 거죠. 예. 왜냐하면 자력갱생이라고 저렇게 구호를 내건다는 건 한번 견뎌보겠다는 뜻이니까요. 예.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 조건 붙이지 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서 예.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이제 밝힌 건데요. 네.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동시에 일본이 주체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북일 간의 상호 불신의 껍질을 깨기 위해서는 일단 김정은 위원장하고 직접 마주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산 원유 수입이 무산됐다는 뉴스군요. 안앵커가 이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그 얼마 전에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방침을 내렸잖아요. 네. 그 오늘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 8개 나라에 대한 예외 조치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외 기간 연장을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 결국은 무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노력은 했습니다. 새로운 협상안을 들고 미국을 다시 찾아서 대면 협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협상안이 뭐냐면 이제 미국이 8개 나라에 대한 예외 조치와는 별개로 이라크에 적용한 전력 공급에 필요한 이 천연가스를 이란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특별 면허를 주는 방식을 우리나라에도 좀 적용을 해달라. 예. 이렇게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오늘 오전에 우리나라에 특별 면허 주기 어려워 이렇게 전해왔다고 하네요. 네. 안앵커. 예.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에 장을 봤다고 그랬는데 예. 뭐 살만했나요? 물가가 어떻을까요? 아니 저 아기 이유식용 고기 사고요. 뭐 예. 채소 몇 개 샀거든요. 그런데 28,000원 나왔습니다. 예, 근데 뭐 품목에 따라서 편차가 있기는 한데 사실 주부로서 장보기가 겁이 나기는 하죠. 네.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넉 달째 0%대거든요. 그런데 예. 안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늘 사는 물건 값이 올랐냐 안 올랐냐에 따라서 이제 체감하는 거는 다른 거죠. 이 소식 김평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돼지고기는 한 달 사이 가격이 10%가량 오르며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소비자 물가 집계 결과는 이와 다릅니다.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봤을 때 지난달은 0.6% 상승했습니다. 올해 들어 넉 달째 0% 상승률로 물가 변화가 거의 없다고 해석되는 수치입니다. 이는 세부 품목별로 값이 오르고 내린 격차가 크기 때문인데 기름과 채소는 1년 전보다 가격이 많이 내린 반면에 쌀 같은 곡물과 식당의 음식과 술값은 반대로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외식 부문은 무상급식 확대로 큰 폭으로 내린 학교 급식비가 다른 외식 품목의 가격 상승폭을 상쇄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와 차이가 커지는 건데 문제는 가격 변동폭이 큰 품목을 뺀 근원 물가로 따져도 상승률이 1% 미만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0% 수준에 근접한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경우에는 기업의 매출 증가세가 부진하고 이에 따라서 기업의 투자나 고용 활동이 동시에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부진에 빠질 가능성이 따라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은 높이면서도 서민의 부담이 큰 품목은 골라서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물가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금리를 인하하라는 요구에도 더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삶의 여유로움을 찾는 시간, 문화를 읽는 저녁입니다. 네, 오늘도 윤성은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영화 어벤져스, 뭐 흥행이 무섭습니다. 지금 얼마 1,0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어벤져스 개봉 9일차인데요. 어제 8일차까지 약 824만 명이 이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어제 또 그 직장인분들, 쉬시는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하루에만 또 90만 명 정도가 동원이 되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요. 정말 무서운 기세가 이어져서 아마 그 전작이었던 인피니티 워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스크린 수도 2,500개 정도 유지되고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프라임 타임 때에 좋은 자리는 지금 또 좌석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인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N차 관람까지 계속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 영화를 안 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벤져스와 관련된 해프닝 기사들이 더 재밌더라고요. 네, 어벤져스뿐만 아니라 어벤져스와 관련된 기사들도 정말 재미있는데요. 한국에서 그 충남 서산에서 대민 봉사를 나갔던 군인이 어벤져스를 보기 위해서 그 현장을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영화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체포해서 부대로 복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끝나길 기다렸다는 게 사실은 중간에 다른 분들께 잡으러 간 헌병들도 같이 본 거 아닐까요? 일단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마도 그 관람객들을 배려한 조치가 아닐까라는 게 누리꾼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해프닝이 그리고 있죠? 또 중국에서는 20대 여성이 이 영화를 보다가 좀 감정이 북받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다가 호흡 곤란 증세로 또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가 굉장히 짜릿하고 쾌감이 있는 오락 영화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눈물을 자아내는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홍콩에서는 또 한 남성이 영화관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스포일러를 했다가 또 구타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크고 작은 경우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저희 내 맘대로 탑3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극장 앞에서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간신히 영화 관람권을 샀는데 흥미진진하게 보려고 들어가는데 다 얘기를 해버리면 옆에서 아마 타인의 권리 행사 방해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자, 그럼 이제 BTS 소식으로 넘어가야죠. 또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2관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록 제조기라고 할 수 있는 방탄소년단이 또 한국 그룹 최초로 톱 듀오 그룹 부문과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 2관왕을 수상하면서 세계 팝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사실 그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은 이제 3년 연속 수상이기 때문에 좀 예상이 가능했던 부문이라면 톱 듀오 그룹 부문 같은 경우에는 한국 그룹을 최초인데다가 이매진 드래곤스라든가 마룬5라든가 쟁쟁한 정말 세계 최고의 또 그룹들과 경합 끝에 수상한 것이라서 더 의미가 큰데요. 또 이 시상식에서는 그 타이틀곡인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미국 톱 가수 할씨와 함께 공연을 했는데 정말 그 함성이 BTS의 그 인기를 정말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BTS도 BTS지만 할씨도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올라갔던 대단한 가수인데 아마 나이는 비슷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정말 수상 소감도 우리는 여전히 6년 전에 그 소년들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어찌나 또 겸손한지 정말 많은 미덕을 갖춘 그런 그룹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갑시다. 멋있더라고요.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인기의 비결이 아닐까 또 누나의 마음으로 그렇게 또 짐작을 해보곤 합니다. 이 소식도 짚어볼게요. 백상예술대상 그 주요 부문의 후보 라인업을 보니까 다 제가 너무 즐겨봤던 드라마여서 궁금했습니다. 결과가. 한 해 동안 사랑받았던 드라마, 영화의 주인공들이 총 출동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수상 그 후보자들부터 너무 쟁쟁해서 어떤 사람이 받을지 정말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예를 들어보면 드라마 부문 최우수 남자 연기상 후보에는 김남길 씨, 여진구 씨, 이병헌 씨, 이선균 씨, 현빈 씨. 또 드라마 부문 최우수 여자 연기상 후보에는 김서영 씨, 김태리 씨, 김혜자 씨, 염정아 씨, 이지은 씨. 이렇게 이제 많은 스타들이 정말 후보에 올라서 누가 돼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상식이지만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1년 동안 시청자와 관객들을 울리고 웃겼던 그런 배우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만으로 정말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대상의 영광은 물론 김혜자 선생과 그다음에 정우성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도 상이지만 역시 수상 소감 실검으로명 맨 위에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두 분 출연한 영화 증인과 또 드라마 눈이 부시게도 정말 감동이 있는 따뜻한 그런 작품들이었는데 수상 소감까지 멋졌습니다. 두 작품의 공통점이 바로 좋은 대사가 많았다라는 점인데요. 김혜자 씨는 눈이 부시게 대본을 가져와서 낭독했는데 조금 전에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죠.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엔딩 나레이션을 들려줘서 정말 그 자리에 모인 그 동료
선후배 연기자들의 눈시울을 붉혔고요. 네. 정우성 씨의 수상 소감도 또 너무 멋있었죠. 예. 영화는 시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네. 시대라는 그림자에 햇살을 비춰서 그 영화의 일상의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멋진 배우이자 또 영화인으로서의 소감을 남겨줬습니다. 예.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할 말이 없죠. 그런 분을 두고 전생에 뭐 우주를 구했다. 네. 뭐 이런 말들이 또 있기는 합니다. 네. 자, 오늘 윤서은 박사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샵 0945번 유료 문자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받았고 유튜브와 팟빵으로도 받고 있는데요. 많은 의견들 주셔서 좀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 6431님, 가만히 있는 국민 팔지 말고 정신을 차리세요. 한 발씩 물러나서 국민들 눈치를 좀 보십시오라고 해주셨군요. 예, 삭발에 대한 의견을 또 2585님, 2012님이 보내주셨는데 2585님께서는 국민이 언제 삭발하라고 했나 정신 차려야 합니다. 1침 주셨고 2012님, 명분 없는 삭발, 국민은 이해가 안 됩니다. 삭발보다는 마음에 시커먼 머리카락을 자르시길. 이거 저 왠지 나중에 그 시청취자 어록 탑3를 만들어서 한번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0060님, 여권은 말로는 법치를 외치나 실상은 이익을 위한 막무가내식 밀어붙이는 행위 아니냐. 네. 여권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1449님이 저희 또 칭찬해 주셨네요. 뉴스가 있는 저녁 진행을 맡으신 변상욱 앵커, 앞으로도 좋은 소식 좀 많이 전해달라고 하셨고 저에 대한 당부도 좀 해주셨네요. 열심히 준비해서 잘 전해달라는 알겠습니다. 네. 끝곡으로 홍진영의 따르릉 신청해 주셨는데 따르릉? 지금은 당장을 저희가 준비는 못 해드려요. 저희 생방송 뉴스의 특성상. 그런데 저희가 아이템 회의를 날마다 뉴스 전에 갔잖아요. 적극적으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역시 요새 트롯이 대세인가 봐요. 네, 한번 불러주세요. 전혀 몰라요. 예, 그리고 9073님이 국민청원과 관련한 의견 주셨는데요. 국민청원한 사람들 솔직히 거대 양당이 진짜 해산될 거라고 생각해서 청원에 동의한 거 아닐 겁니다. 정쟁 좀 그만하라고 올려진 청원을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라는 아주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